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황혼 재혼을 반대한 자녀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평생을 자식과 가정을 위해 희생해온 한 아버지가 생애의 마지막 챕터에서 찾아온 인연을 두고 자녀들과 겪었던 갈등, 그리고 그들에게 남긴 깊은 속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의 부모로만 살다 비로소 나 자신으로 살고자 했던 68 김씨의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1. 멈춰버린 시간. 그리고 남겨진 자의 침묵. 2015년 겨울. 김 씨의 아내는 5년간의 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김 씨는 울지 않았습니다. 32살의 큰아들과 29살의 딸이 곁에서 오열할 때도 그는 그저 멍하니 빈소의 국화꽃만 바라보았습니다. 슬프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슬픔이라는 단어로는 담아낼 수 없는 거대한 바위가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막막함 때문이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김 씨의 삶은 색채를 잃은 흑백 사진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아내가 없는 집은 상상 이상으로 넓고 차가웠습니다. 퇴근하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 풍기던 된장찌개 냄새, 거실에서 들려오던 TV 소리, 젖은 수건이 걸려있던 욕실의 풍경, 그 모든 당연했던 일상들이 하루아침에 증발해 버렸습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삶을 살기 바빴습니다. 아들은 대기업에 입사해 밤낮 없이 일했고 딸은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아이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 철저히 혼자만의 시간을 견뎠습니다. 아버지, 반찬은 좀 챙겨 드셨어요? 가끔 걸려오는 자식들의 전화에 김 씨는 늘 잘 먹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밥솥에 해둔 밥은 며칠이 지나 누렇게 변해 있었고 식탁 위에는 유통기한이 다 되어가는 마트용 반찬 몇 팩이 전부였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 일은 짐을 씹는 것 같았습니다. 찌개를 끓여도 절반은 버리기 일쑤였고 어느 순간부터는 물에 밥을 말아 대충 허기를 때우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퇴직 후의 시간은 더욱 가혹했습니다. 35년간 중학교 국어교사로 일하며 수많은 학생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던 그였지만 이제 하루 종일 그가 하는 말이라곤 편의점 직원에게 건네는 수고하세요 한마디뿐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집안의 정막은 귀를 찌를 듯이 커졌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그가 아직 살아있음을 알려주는 유일한 신호였습니다. 김 씨는 가끔 거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게 남은 시간은 그저 죽음을 기다리는 대기표 같은 것일까? 그렇게 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가정을 꾸려 떠났고 김 씨는 이따금씩 손주들의 사진을 메신저로 받아보는 것으로 위안을 삼는 흔하고 평범한 독거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연히 가져다 준 작은 온기 김 씨가 그녀, 이 씨를 만난 것은 구청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인문학 강좌에서였습니다. 65의 이 씨는 늘 앞자리에서 노트를 펴놓고 안경을 쓴 채 조용히 강의를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대화를 나눈 건 비가 갑자기 쏟아지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우산이 없어 처마 밑에서 서성이는 이 씨에게 김 씨가 낡은 우산을 내밀었습니다. 가시는 길이면 같이 쓰고 가시지요. 그 우산 아래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씨 역시 10년 전 남편을 심장마비로 먼저 떠나보내고 두 딸을 출가시킨 뒤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상처를 가진 사람들은 서로를 알아보는 법입니다. 두 사람은 굳이 긴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의 초라함, 밤에 갑자기 아플 때 밀려오는 공포, 자식들에게 전화 한 통 걸기 위해 시간을 재고 망설이는 그 서글픔을 두 사람은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강의가, 끝난 뒤 차를 마시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다 근처 공원을 함께 걷기 시작했고 이따금씩 근처 식당에서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대화는 소소했습니다. 요즘 채소값이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 무릎 관절에 좋은 운동 이야기, 젊은 시절 좋아했던 노래 이야기. 하지만 그 평범하고 시시콜콜한 대화가 김 씨의 삶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어느 날 김 씨가 심한 독감에 걸려 며칠간 몸져 누웠던 적이 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는 김 씨를 걱정해 집 앞까지 찾아온 이 씨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 들어온 뒤 그를 위해 전복죽을 끓여주었습니다. 열에 들떠 누워있던 김 씨는 주방에서 들려오는 달그락거리는 소리, 그리고 집안을 채우는 따뜻한 음식 냄새를 맡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 나는 살아있었구나.
나는 여전히 누군가의 온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구나. 두 사람은 그렇게 스며들듯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갔습니다. 손을 잡거나 사랑한다는 거창한 고백은 없었습니다. 그저 남은 생의 길목에서 넘어지지 않게 서로의 지팡이가 되어주자는 무건의 약속이 있었을 뿐입니다. 김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과 남은 시간을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산책을 하며 늙어가고 싶다고 말입니다. 3. 얼어붙은 식탁. 자녀들의 서늘한 반대 결심을 굳힌 김 씨는 설날 연휴 집에 모인 아들과 딸에게 이 씨의 존재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너희들도 이제 다 컸고 각자 살림 잘 꾸리고 있으니 다행이다 싶다. 아비도 이제 남은 시간 마음 맞는 분과 서로 의지하면서 살고 싶다. 거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손주들의 웃음소리만이 눈치 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아들의 표정은 굳어졌고 딸은 들고 있던 과일 포크를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침묵을 깬 것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요? 7년이 지났다. 갑자기가 아니야.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거다. 아니, 연세가 내일 모레 70이신데 무슨 재혼입니까? 남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조금씩 높아졌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나온 부끄럽다는 단어는 김 씨의 가슴을 날카롭게 찌르고 들어왔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한눈 팔지 않고 가족만 보고 살아온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끝자락에서 외로움을 피하고자 선택한 길이 자식에게는 수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딸, 역시 눈시울을 붉히며 거들었습니다. 아빠,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아요? 엄마 병수발하실 때 힘들었던 건 알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한테는 엄마 자리가 아직도 이렇게 큰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집에 들이실 생각을 하세요? 자식들의 말은 하나같이 칼날 같았습니다. 그들의 말 속에는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도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복잡한 현실적인 문제들도 얽혀 있음을 김 씨는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살고 있는 아파트의 명예 문제, 혹시 모를 유산 분쟁, 그리고 새어머니라는 불편한 존재를 맞이해야 하는 번거로움. 그분은 내 재산이나 그런 걸 바라는 분이 아니다. 그냥 남은 세월 밥동무, 말벗하면서 살고 싶은 것뿐이야. 김 씨가 애써 설명하려 했지만 아들은 냉랭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요즘 세상에 순수하게 마음만 보고 만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연세 드셔서 사기당하시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저희는 절대 인정 못합니다. 정 외로우시면 요양보호사를 한 분 더 써드릴 테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그날의 식사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아이들은 쫓기듯 짐을 챙겨 떠났고 명절 음식들만이 식탁 위에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김 씨는 아내가 떠난 날보다 더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4. 깊은 밤에 고뇌와 흔들림 아이들이 돌아가고 난 뒤 김 씨는 몇 날 며칠을 잠 못 이루고 뒤척였습니다. 머릿속이 수만 가지 생각으로 엉켜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기적인 것일까? 아이들의 말처럼 평생을 바쳐 헌신했던 아내를 생각하면 다른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겪는 외로움은 그저 늙은이의 주책에 불과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씨에게도 이 상황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김 씨의 표정이 어두운 것을 눈치챈 이 씨는 조용히 그의 손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무리하지 마세요. 우리 나이의 자식들하고 얼굴 붉히면서까지 이럴 필요 없어요. 지금처럼 가끔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좋아요. 자식들 마음에 상처 주지 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김 씨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에게 져주며 살아온 이 씨의 마음이 너무도 투명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자식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우리의 인생을 양보해야 하는가, 김 씨는 새벽 3시에 일어나 거실 불을 켰습니다. 아내의 영정사진 앞에 섰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속으로 물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잊어서가 아니야. 당신을 대신할 사람을 찾는 것도 아니야. 그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누군가에게 잘 잤냐고 묻고 싶고 찌개를 끓이면 맛있게 먹어줄 사람이 필요한 것뿐이야. 나 너무 이기적인 걸까? 사진은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의 답이 천천히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남편으로만 남은 생을 끝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찾아오는 그날까지 살아 숨쉬는 한 명의 인간으로서 온전한 삶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5. 자녀들에게 전한 나의 진심한 달 뒤, 김 씨는 아들과 딸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밖에서 만나지 않고 굳이 집으로 부른 것은 이 공간에서 도망치듯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실 소파에 어색하게 앉아있는 아이들 앞에서 김 씨는 미리 써둔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말로 하면 감정이 격해져 정작 해야 할 말을 다 하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너희들이 지난번 나에게 했던 말들 모두 맞다. 엄마가 떠난 지 아직 7년밖에 되지 않았고 너희들의 기억 속에 엄마의 자리는 여전히 크겠지. 내가 다른 분과 함께 살고 싶다고 했을 때 너희가 느꼈을 배신감과 서운함, 아비로서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얘들아, 너희는 가정을 꾸리고 너희들의 우주를 만들어가고 있지만 나의 우주는 7년 전 그날 멈춰버렸단다. 너희가 명절에 잠시 들러 용돈을 쥐어주고 돌아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나는 또다시 몇 달의 적막을 견뎌야 했어. 아비가 바라는 건 대단한 로맨스가 아니다. 그저 밤에 갑자기 기침이 멈추지 않을 때 등 한번 두드려 줄 사람,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별거 아닌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필요한 거야. 너희가 나에게 요양보호사를 붙여준다고 했지. 하지만 돈으로 살 수 있는 보살핌이 내 마음의 추위까지 덮어줄 수는 없더구나. 나는 너희 엄마를 지우려는 게 아니다. 내 가슴 속에 엄마의 자리는 영원히 변치 않고 남아있어. 하지만 나에게는 아직 살아내야 할 시간이 남아있다.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배가 고프고 외롭고 누군가의 천이 그리운 살아있는 사람, 재산 문제라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살고 있는 이 집, 그리고 모아둔 재산은 모두 공증을 통해 너희들에게 상속되도록 이미 변호사와 처리를 마쳤다. 그분 역시 경제적인 것을 바라고 나를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걸 이걸로 증명할 수 있겠지. 나는 너희에게 허락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통보하는 것도 아니다. 그저 너희가 나의 외로움을, 나의 삶을 한 번만이라도 나라는 한 인간의 입장에서 바라봐 주기를 부탁하는 것이다. 나도 살고 싶다. 남은 시간 따뜻하게 살다 가고 싶다. 글을 읽어 내려가는 김 씨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편지를 다 읽고 고개를 들었을 때 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굳은 표정으로 바닥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의 눈시울도 붉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루하루 견디고 계신 줄 몰랐어요. 저희가 너무 저희 생각만 했습니다. 그날 밤 세 부자는 아내가 떠난 이후 처음으로 다 함께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것은 돌아가신 아내에 대한 애도이자 서로가 지고 있던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그러나 평온한 현재 2024년 봄, 김 씨는 이 씨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인 서류로 서로를 올가매거나 자식들에게 서류상의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한 두 사람의 선택이었습니다. 그저 서로를 동반자라 부르며 한 지붕 아래서 매일 아침을 함께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의 관계는 완벽히 예전처럼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명절에 다 같이 모일 때면 여전히 보이지 않는 미묘한 어색함이 흐르기도 합니다. 이 씨 역시 굳이 아이들에게 어머니라는 호칭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선생님, 아주머니라는 호칭 사이에서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지금의 삶에 깊이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 씨가 끓여놓은 따뜻한 둥글레차 냄새가 집안을 채웁니다. 저녁이면 나란히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실없는 농담을 나눕니다. 더 이상 밤에 혼자 눈을 떴을 때 숨이 막히는 듯한 공포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가끔 주말이면 두 사람은 근처 산으로 등산을 갑니다. 숨이 차오를 때쯤 이 씨가 내미는 얼음물 한 모금, 내려오는 길에 손을 꼭 잡아주는 그 온기. 김 씨는 그것만으로도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사랑하지만
부모의 고독까지 책임져 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자식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부모 역시 자식이라는 핑계로 자신의 남은 생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황혼의 나이에 찾아온 인연을 두고 자식들의 눈치가 보여 망설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평생을 바쳐 자식들을 키워냈고 충분히 의무를 다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오롯이 여러분 자신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독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며 새로운 행복을 찾고자 하는 마음 역시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식들에게 솔직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말씀하십시오. 나도 남은 시간 따뜻하게 살고 싶다고 말입니다. 진심은 결국 통하기 마련이고 진정으로 부모를 사랑하는 자식이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떨리는 진심을 이해해 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고독한 밤을 견디고 계신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